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세 번째 요약으로 박정희 정부 하에서 수립된 경제개발계획이 어떻게 경제교육의 집행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도 언급했듯이 경제개발계획 수립 그 자체가 경제성장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성장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경제교육의 집행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교육의 집행은 여러 방식을 통해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경제교육의 수립 방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행정부 우위에 정책 결정 체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 특징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행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근거가 되는 법률 초안의 대부분을 행정부의 담당 부서에서 수립하여 국회 상임위에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법률 제정 목적이 충분히 반영된 법률이 제정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정치와 사회로부터 독립하여 행정부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이란 세상에 없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은 정치와 사회로부터의 비판과 반대에 부딪힐 수 있는데 박정희 정부는 정부가 상정한 목표에 근거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강한 정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목표와 의지를 반영하여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획기구를 설립한 것입니다. 기획기구는 경제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61년 7월에 설립된 경제기획원은 박정희 정부 하에 기획기구였습니다. 이때의 경제기획원에는 경제계획을 수립하는 기획기능 이외에도 예산 편성 기능, 외자 도입과 배분 기능, 통계 수집 및 작성 기능이 통합된 매우 막강한 조직이었습니다. 일부의 연구자와 당시 경제기획원에 근무했던 전직 관료들은 경제기획원 조직이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예외적인 기구였다라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해방 이후 한국의 기획기구 역사를 볼 때 기획기구의 예산 편성 기능이 포함된 경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1950년대에 원조 의존 경제에서 기획기구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외자 도입과 배분 기능이었습니다. 물론 원조 제공국인 미국의 강한 개입이 있었지만 1950년대의 기획기구는 원조 물자의 도입, 관리, 배분하는 기능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경제기획원 조직과 기능이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다고 주장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박정희 정부의 경제기획원이 매우 중요한 것은 성장 지향적이었고 경제개발 계획에 상정한 목표를 달성하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던 박정희 정부 하에 기획기구로 활동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경제기획원은 1950년대 기획기구와 많이 달랐습니다. 정부 수립 초기의 기획처장은 차관급이었고 1955년에 개편된 부흥부는 정부의 행정조직에 포함된 하나의 집행부서의 위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기획원은 국무총리 소속 기관이었고 경제기획원 장관은 부총리를 겸임해서 다른 집행부서의 장관보다 상위의 레벨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경제기획원은 경제장관회의를 주관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행정부 우위의 정책 결정 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이러한 점들은 박정희 정부 하에 경제기획원이 이전의 기획기구와는 다르고 다른 나라의 기획기구와도 구별될 수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지는 다른 나라의 기획기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정부 하에서 경제계획은 물론 5.16 군사정변 직후에 수립된
제1차 계획을 제외하면 2년여의 시간을 투자하여 수립되었습니다. 경제계획은 경제기획원이 경제계획의 작성 지침을 작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작성 지침은 대통령의 의지 등을 반영하여 목표 성장률 등이 제시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계략적인 경제개발 전략이 포함되어 집행부서에서 경제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작성 지침이 완성되어 정부의 각 집행부서에 전달되면 본격적으로 경제계획은 수립되는 것입니다. 통상 경제계획은 사업계획, 부문계획, 총량계획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문계획입니다. 경제계획을 수립할 때 정부의 행정조직을 고려하여 국민경제를 여러 경제 부문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는 것입니다. 가령 제조업에서는 경공업 부문과 중화공업 부문으로 나누어 경제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각각이 부문계획의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계획을 수립할 때 부문계획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국민경제가 훨씬 세분되어 경제계획이 수립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은 부문계획에서 상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투자계획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가령 중화공업 부문계획에서 계획기간 동안에 500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철강공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으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철강공장 건설계획 등이 사업계획인 것입니다. 총량계획은 국민경제 전체의 경제활동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가령 경제성장률, 인플레이션, 실업률, 국제수지, 투자 재원의 조달과 운영 등은 경제 부문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할 때 부문계획의 단순 합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총량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것입니다. 박정희 정부 하에서 부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구성한 것이 실무계획반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실무계획반이 어떻게 구성되었고 운영되었는가 하는 것은 경제계획의 집행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제1차 경제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경제계획의 수립 과정 대부분을 경제기획원 관료가 주도했고 집행부서의 관료들은 수동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했을 뿐입니다. 제2차 경제계획에서는 7개의 실무계획반이 조직되었지만 이것을 주도한 것은 경제기획원 관료였습니다. 그러나 제3차 계획부터 실무계획반의 수와 이것을 주도하는 주체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선 실무계획반 수가 제3차 계획에서는 14개였고 제4차 계획에서는 22개였습니다. 게다가 실무계획반을 주도하는 주체가 경제기획원 관료에서 해당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집행부서 관료들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실무계획반은 집행부서의 고위급 관료가 반장이 되었고 반원은 해당 부서 관료는 물론 이해관계가 있는 정부 부서 관료, 연구기관 및 학계의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구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실무계획반의 구성은 경제계획의 집행에 간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영향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부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서의 관료들은 대통령의 관심, 경제계획을 통해 국민경제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해, 정부의 목표 등을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투자계획과 그와 관련된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집행부서가 부문계획 수립을 주도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계획에서 제시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은 집행부서에서 수립하는데 집행부서의 관료가 실무계획반을 주도하게 되니 자신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부문계획을 수립하여 집행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경제계획 수립이 분권화되면서
경제 계획은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었고 이것은 박정희 정부 하에서 목표 성장률을 상회하는 실제 성장률을 달성한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였습니다.